안녕하세요. 40대 주부인 저는 집안일을 할 때마다 사연 튜브를 듣습니다. 사연 튜브에 나오는 사연을 들을 때마다 온갖 나쁜 놈들이 여기 다 모였구나 하며 개탄을 금치 못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 제게도 사연 튜브에 사연을 보낼 만큼 경악스러운 일이 생겼네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고 하던데 그 사람을 다 안다고 생각했던 제가 지금 생각해도 어처구니가 없네요. 괜찮을 때도 가끔 생각하면 열불이 터져 잠도 잘 안 오죠. 창피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기도 어려워요. 제 글솜씨가 부족하지만 사연을 보내면서 그 사람을 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30살이 된 해의 어느 날, 친정 엄마께서 뜬금없이 저에게 만난 적도 없는 사람과의 만남을 제안하셨습니다. 상대는 저희 피부과 원장님의 아들로 오늘 병원에 갔을 때 우연히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 말투로는 그의 스타일이 딱 어울린다며 계속해서 만나보라고 하셨는데 몇 번이나 거절했지만 계속해서 말리는 것에 억지로 만남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만나지 않았다면 땅을 치며 후회할 정도로 저와 상대 간의 만남은 아니었을 겁니다. 남편과의 첫 만남은 완벽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서로 어색하기는 했지만 짧은 시간 동안 느껴진 남편의 친절함과 배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창한 언변에 제 마음이 한 번에 사로잡혔어요. 그날 이후 몇 차례 더 만나고 남편이 고백한 뒤 우리는 3년의 연애 기간을 거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특히 주변의 유부녀 친구들은 제가 시부모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를 부러워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곤 했죠. 그리고 나의 남편의 성격은 시부모님께서 그대로 물려받은 것 같았어요. 시부모님은 정말로 얼마나 종이 돌았는지. 세심한지를 말하면 안 되겠지만 제 친정 부모님보다도 쟤를 더 신경 써 주셨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결혼할 당시 시부모님이 애지중지로 키우시던 남편의 유일한 여동생이었는데 그러니까 시부모님께는 막내딸이 결혼하고 바로 미국으로 이민 가는 바람에 시부모님의 사랑은 제가 독차지한 것과 다름없었지요. 그래서인지 제가 시댁에 방문을 가도 시부모님께서는 귀한 손님은 편히 앉아만 있으세요 하시고 일거리는 모두 제 남편에게 시키셨는데 그런 모습도 시부모님께서 제 편이신 것 같아요. 기쁘고 편안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자상한 남편과 시부모님 덕분에 저의 결혼 생활은 항상 행복했습니다. 결혼한 지 1년 만에 첫째 아들을 낳았고 3년 뒤에는 둘째 아들을 가졌어요. 시부의 말씀대로라면 남편 집안은 남자가 귀한 집안인데 제가 아들을 연달아 2명이나 낳아서 시부께서는 세상을 다 가지신 듯 기뻐하셨죠. 하루라도 손자들을 안 보면 힘들어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마음을 참고 참으셔서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우리 집에 와서 아이들과 놀아주시기도 했습니다. 시부모님이 자주 오실 때는 부담스러우시지 않냐고 하실 텐데 오히려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좋았습니다. 제 시부모님은 집에 오실 때마다 저에게 용돈도 주시면서 친정 부모님을 뵙고 오거나 친구들과 놀라고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저는 복을 받은 며느리였습니다. 또한 가와만 사성이라고 집안이 화목해서 남편의 일도 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둘째를 낳았을 때쯤 남편은 서울의 성형외과를 개업했습니다. 남편께서는 실력도 좋고 입소문도 나서 단기간에 많은 환자들이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성형외과를 개업하기 전까지는 병원장 며느리뿐이었지만 이제는 병원장 아내로 존경받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며 첫째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둘째 아들이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할 나이가 되었을 때 드디어 나에게 고정된 자유시간이 생겼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이야기를 종종 해주셨지만 제 자유시간은 시부모님께서 그들의 시간에 오셔서 맞추는 식으로 많이 힘들었었죠. 아이들을 학교와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오전 시간이 여유롭게 흘러가는 와중에 갑자기 남편이 운영하는 병원이 붕괴했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병원 직원들도 점심시간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환자 진료와 수술을 급박하게 처리하는 이야기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때까지 몇 달 동안 남편의 병원을 방문하지 못했었는데 그날은 시간이 나는 한 남편과 직원들을 위해 김밥, 샌드위치, 과일 등을 준비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도시락을 챙겨서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제가 간 날은 유독 한가했는지 점심시간이 다가오지도 않았는데 병원이 한산하더라고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숙 씨. 오랜만이네요. 우리 지난번에 같이 먹었던 그 레스토랑 또 가기로 했는데 아직도 못 갔네요. 미숙 씨, 요즘 너무 바쁜 거 아니에요? 바쁘긴요. 제가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사모님께 따로 연락도 못 드렸네요. 그런데 오늘은 원장님을 뵈러 오신 거예요? 아, 원장님만 보러 온 게 아니라 남편이 요즘 하도 바빠서 점심을 못 먹으면서 진료를 받다길래 도시락을 좀 싸왔어요. 그런데 어디 갔나 봐요? 아내, 오늘 세미나가 있으셔서요. 오늘은 원장님은 오전에 휴가이십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따로 얘기가 없었는데 도시락을 같이 먹을까요? 제가 넉넉히 챙겨왔으니까요. 다른 직원들도 각자 하나씩 챙기고요. 미숙이는 남편이 병원을 개업한 초창기부터 함께한 직원입니다. 남편이 말하기론 일도 잘하고 항상 밝은 인상이어서 그런지 병원을 찾아주시는 분들에게도 칭찬을 자주 받는다고 합니다. 또한 미숙이는 종종 저랑 단둘이 밖에서 만나곤 했는데 밖에서 볼 때는 저를 언니라고 부르곤 했고 제 동생이랑도 나이가 비슷해 그런지 저를 더 챙겨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상하게 미숙이의 표정이요. 전처럼 좋진 않았어요. 그렇게 미숙하게 한참 수다를 떨다가 보니 이미 점심시간이 지나서 집에 가려는 생각이었는데 남편이 서둘러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게로 다가와서 귀신을 보듯이 놀라는 게 아닐 수 없겠죠. 여보, 어쩐 일이야? 왜 그렇게 놀란 거야? 하니, 당신 밥도 못 먹고 일한다고 해서 도시락 챙겨왔는데 세미나 갔다던데 빨리 와서 당황스럽네 라고 대답을 받았어요. 당신 세미나는 다 늦게 끝나지 않나?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모르니 오늘은 세미나가 일찍 시작해서 빨리 끝났어요. 이제 집에 가는 거죠. 조심히 들어가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막 인사했는데 조심히 들어가라며 제 등을 미는 남편이 뭔가 미심쩍했지만 곧 노후 진료를 시작하는 시간이라 그런 것 같았다. 그날 바로 집으로 돌아와서 며칠 뒤 제가 남편에게 성형상담을 받고 싶다던 친구와 함께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반갑게 맞아주던 미숙이가 없었고 남은 직원들이 허둥대며 미숙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의아하여 제 친구 상담이 끝나자마자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미숙 씨 그만뒀어? 몸이 안 좋다며 그만둔다고 하더라고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아니 그만둘 거였으면 미리 말해줘야지. 갑자기 다음 날부터 나오지 못한다고 말했는데 급하게 사람을 구하느라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어머니 많이 아픕니다 미숙 씨가. 그 정도면 심하게 아픈 것일 텐데 어디가 아픈지 물어보았어요. 아,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같이 한 직원이라 저는 그 상황을 많이 이해해 주었는데 어떻게 마음을 이렇게 두고 나가는지. 이래서 직원들한테 잘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니까.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병원 처음에 홍보도 안 되고 그러던 때 미숙 씨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당신은 왜 그렇게 말을 정신없이 하시는지. 친구랑 같이 있으면 민망할 정도네. 아니, 당신은 미숙 씨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지 않아요. 모르는데도 왜 무작정 그 사람 편을 드는 거지? 뭐라고 그래? 어디 말해봐봐. 미숙이가 어떤 사람인데. 아, 됐어. 어떻게, 뭘 어떨까? 직장을 그렇게 하루아침에 그만두겠다는 사람이면 말 다 한 거지. 요즘 일자리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복에 겨운 거지 뭐. 친구분 상담은 다 끝났으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제 아내 통해 다시 연락 주세요.
저가 만족스럽게 잘해드릴게요. 그럼 조심히 가세요. 저에게 미숙이만큼 일 잘하는 직원이 2명만 있어도 병원 하나를 더 세울 수 있다고 했어요. 칭찬을 아끼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남편의 갑자기 변해버린 태도에 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 말대로 인수인계할 사람도 뽑지 않고 돌연 관둔다고 나가버린 미숙한 행동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전 집으로 돌아가 미숙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미숙이는 제가 수없이 남긴 부재 중에도 전화 한 통 없이 전화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는 제 번호가 차단되어 통화 연결음이 한두 번 울리고는 상대방이 전화를 받을 수 없다며 끊겨버렸어요. 옛말에 등잔밑이 어둡다 해도 등장을 몰라요. 난자린 티가 나면서 미숙이가 갑자기 그만둬서 남편도 많이 바빠졌어요. 남편은 야근하고 집에 들어올 때마다 미숙이의 욕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남편의 말을 듣다 보니 감정이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이에는 개인적인 친분도 두터웠고 둘만의 추억들도 있었는데 아무런 말도 없이 관둔 미숙이가 미웠어요. 그런데 왜 좋은 얘기를 여러 번 해도 듣기 싫다고 남편이 자주 얘기하니 이제는 미숙이를 떠올리기도 싫어지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남편의 미숙이 혹은 미숙이가 그만두고 한 달 정도가 지난 뒤에야 멈췄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저는 남편이 입원한 병원 근처에서 브런치 모임이 있어 나갔다가 생각보다 빨리 끝나서 남편이 있는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직원들에게 줄 간식을 사러 병원에 갔습니다. 그때는 우울 치료가 시작되기 15분 전이었는데 아직 밥을 먹느라 들어오지 않은 것 같더군요. 병원이 조용해 보였습니다. 기다리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며 대기실에 앉았는데 병원 끝 탕비실에서 남편이 껄껄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은 혼자 식사하는 것을 즐기는 습관이 있어서 직원들이 밥 먹으러 나가면 가끔 탕비실에서 혼자 식사하고 있었던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탕비실 쪽으로 가보니 낯선 여자의 웃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순간에 혼란스러워하여 오픈된 대변실 문을 활짝 열어버렸어요. 여기서 무슨 일이야? 너 왜 그래? 최근에 너희 언어나 태도가 조금 이상하네. 전에는 무슨 문제가 있단 말을 듣지 않아 오늘은 뭐 때문인지 묻더라. 내가 못 올 때 오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너는 여기서 왜 있는 거니? 그 여자는 누구야? 아, 그렇구나. 우선 안녕하세요. 여기는 김순영 씨인데요. 새로 온 직원이에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가워요. 하지만 새 직원을 고용한다는 얘기를 못 들어서 오해할 뻔했네요. 이 사람도 참 내가 뭐 직원을 뽑을지 말지를 결정하고 당신에게 일일이 말을 해야 하는군요. 왜 그렇게 말을 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새로 오신 직원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나니 아쉽게도 그만두기로 결정했어요. 순영 씨, 제가 말한 대로만 따르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만두실 거라면 적어도 2주 전에 미리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해하시나요? 순영 씨, 제 사수가 갑자기 그만둔 데로 인하여 우리가 고생했다고 했어요.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니 이만 나가 보세요. 제가 이상하게 느끼는 게 지난번부터 남편의 말투가 나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부드럽고 상냥한 언어에 반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부드러움이 사라지는 남편이 되어 버렸다고요. 좋아하는 점 차츰 흐려져 가더라고요. 전에는 병원장인 사모가 직원들에게 잘 보여야 한다 며 기념일이나 행사 때마다 간식을 준비해 가져오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갑자기 무슨 수가 있는 건가 싶어서 정이 식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남편 병원의 발길을 끊고 대략 10개월 뒤 집에서 TV를 보다가 미숙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갑자기 병원을 그만두고 연락을 끊은 미숙이가 끌렸지만 예전에 오랫동안 지냈던 정을 생각해서 미숙이의 번호를 삭제하지 못했거든요. 결국 전화를 받았는데 미숙아, 무슨 일이야? 왜 그동안 연락이 없었어? 남편은 아파서라고 했는데 어디가 아픈 건지 약간 아픈 것 같냐고 물어봤습니다. 언니, 오랜만에 말 좀 하고 싶은데. 최근 연락이 끊겨서 미안해.
약간의 사정이 있었어. 내가 아픈다고 했지? 그 사정은 뭔데? 안 좋은 거야? 남편이 내 건강 때문에 갑자기 관계를 끊었다고 해. 그 말을 듣고 정말 놀랐어. 내 몸이 어떻게 안 좋아졌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끝냈나 싶었어. 현재는 괜찮아졌어. 괜찮아졌지. 언니, 오랜만에 전화해서 이야기하지만 혹시 돈을 빌려주실 수 있을까? 20만 원만. 돈을 빌려줄 수 있나요? 20만 원이 필요해. 아직 없다고? 아기를 키우기 위해 분유와 기저귀를 좀 사야 해서 음악, 아기가 누구 아기야? 너한테 아기가 태어났다고? 언제쯤? 애가 지금 100일이 지났어. 와, 축하해. 남편은 누구야? 결혼했나 봐. 결혼식에 왜 안 부르셨어? 결혼식은 가족끼리 소박하게 하고 싶어서 대중적으로 안 하려고 했어. 미안해. 그래도 남편은 누구인지는 좀 말해줘. 아기를 낳기 전에 헤어졌어. 그리고 그 사람이 사기꾼이었어. 괴롭힌 적도 있어. 사기꾼? 정말? 그만해. 그렇게 나쁜 사람. 이야기하고 뭐 해? 하나 더 나쁜 일 생길까 봐. 계좌번호를 알아내 줄래? 또, 아이를 키우는 데는 돈이 얼마나 들지? 고작 20만 원이면 충분하다. 돈 관리는 남편이 하니까 큰 돈은 없지만 일단 비상금으로 300만 원 정도는 있으니까 그 정도를 보내줄게. 고마워. 오랜만에 연락해줘서 고마워. 힘내고 어려운 일 있으면 다시 연락하라고 알겠어. 내겐 미숙이랑 대화를 나눈 건 거의 1년 만에 처음인데 충격적이었어. 남편이 병원 일 그만둘 때까지는 남자친구가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 없었는데 언제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는지 미숙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줘. 도통 감이 잡히지 않았고 얼마 후에 미숙이에게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집 근처로 오겠다며 만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흔쾌히 수락하고 집 앞 카페에서 미숙이를 기다렸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되어 카페 문을 열고 미숙이가 들어오면서 아이를 안고 왔더군요. 미숙이를 보자마자 전 달려가서 안아주고 아이를 보니 세상에 어찌나 예쁜지요. 우리 아이들 어린 시절이 생각났고 자리에 앉으면서 내내 안고 있었죠. 그러나 오랜만에 보는 미숙이는 아이를 낳은데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더 우아하게 보였고 해당 글의 한국어 문법을 조정하겠습니다. 항상 밝았던 친구였는데 얼굴에 그늘이 가득했어요. 그렇게 미숙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미숙이가 갑자기 뭔가 결심이라도 한 듯 목소리를 깔고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한 말은 맨정신에 듣기 힘든 말이었어요. 언니, 아니 사모님. 사모님, 아이, 갑자기 무슨 사모님이야? 밖에서는 언니라고 부르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사모님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미쳤었나 봐요. 용서해달라고도 말하지 않을게요. 사모님이 어떻게 하시든 저 그냥 그걸 다 받을게요. 그러나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사모님 옆에 있는 그 사람을 가만히 두지 못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미숙이가 그 말을 한 후로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1년 만에 나타나서 갑자기 죽을 죄를 지었다며 무슨 벌을 받겠다는데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궁금했어요. 머리를 흔드는 중 갑자기 미숙이가 안겨있던 제게 아이가 보이지 않았나요? 여자의 촉은 무섭다던데 너 혹시 내 안이 아니길 바라며 미숙이와 나의 품에 있는 아이를 번갈아 가며 살펴봤습니다. 설마요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하고 마음을 다잡는데 미숙이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설마를 처참히 밟아버리더군요. 맞아요. 그는 병원장님이에요. 죄송해요, 사모님. 뭐가 맞아. 내가 안고 있는 이 애가 남편이라고. 엄마는 너고네.
네, 나지막이, 네, 라고 대답한 미숙이를 보고 있자니 저는 갑자기 괘씸함과 분노가 밀려오더군요. 그리고 아이를 잡고 있다 한 손을 풀어 미숙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그런데 미숙이는 제게 맞을 것 각오라도 했다는 듯 아무 미동 없이 바닥만 보고 있었지요. 그 모습에 분한 저는 뺨을 한 대 더 내리쳤고 이번에는 미숙이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죄송해요, 사부님. 그런데 이렇게 다 말하고 차라리 몇 대 맞는 게 더 좋겠어요. 내 기분을 이렇게 나쁘게 만들어 놓고 너는 몇 대 맞은 거로 죄책감을 덜어버렸나요? 너 내가 이걸로 끝낼 것 같았는데, 널 얼마나 믿었는데 너가 나한테 이럴 줄 알았니? 아니에요. 죄책감을 덜했다고요? 아마 평생 가도 전에 죄책감 모두 떨어지지 않아. 그렇지만 나한테 이걸 이제 와서 말한 이유가 뭐예요? 평생 숨길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이제서야 말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사모님께 돈 빌려달라고 전화했을 때인데요. 제가 그때 배고프다고. 칭얼거리는 아이가 너무 불쌍해서요. 그런데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생각나는 사람이 사모님밖에 없어서 엄지도 없이 연락드렸던 거였어요. 그런데 앞뒤 안 따지시고 1년 만에 전화한 제게 갑자기 큰 돈을 덕분에 주시는 사모님을 보는데 이건 정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바로잡고 싶었어요. 하만네, 나는 내가 내 남편이랑 불륜 저지른 것도 모르고 너한테 몇백만 원이나 턱 보내줬네. 진짜 머저린 나였어. 나원 참 사모님. 제가 한 일에 대해 그러지 마세요. 하지만 너는 뭘 바로잡고 싶은 거야? 나에게 남편이라도 내놔 달라고 하겠다는 거야? 살면서 이런 배신감을 느낀 건 처음이었습니다. 미숙이는 남편의 병원 직원이기도 했지만 제게는 진짜 친동생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래서 1년 만에 돈을 빌려줄래 하는 연락에도 기꺼이 보내줬는데 이런 제 진심도 모르고 제 뒤에서 남편이랑 불륜을 저질렀다는 생각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지금까지 미숙이가 제게 한 말들은 뒤에 이어질 말에 비하면 세 발에 모셨습니다. 아니요, 남편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건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사모님 남편 조 씨는 안 가진 사람이에요. 뭐를 주든 가지 않는 놈이랑 왜 불륜을 저지르는지 지금 당신이 나와 장난치는 건가요? 저도 피해자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고 싶어 합니다. 사모님, 제가 하나의 비밀을 알려드릴까요? 정말 미숙한 사람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나를 괴롭게 만드는지 이번에는 갑자기 비밀을 알려주겠다는데 마치 시험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나를 속이고 제 남편과 그렇게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한번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사모님 남편, 병원장이자 그의 후원자인 그놈은 누구죠? 스폰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모님. 남편이 성형외과의 연예인이 되겠다고 성형수술하러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십니까? 그런데 갑자기 얼굴만 예뻐진다고 해서 벼락스타가 될 수 있을까요? 성형수술을 받고 예쁘게 되었다고 해서 이제부터 오디션을 보러 다니고 하는데 그럴 돈이 있을까요? 성형수술을 받아서 큰 비용이 들었겠죠. 당장 생활비조차 없는 사람들은 정말 미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의 사모님의 남편, 즉 병원장이 지원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병원장의 수술 능력으로 미모가 높아진 환자들 덕분에 실적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병원장이요. 자신의 외모도 인정해주고 그리고 유명해질 때까지 용돈도 주겠다는 조건을 내걸고 만나자고 제안했는데 거절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 것 같아요? 너 무슨 말 하는 거야? 내 남편이 여자에게 돈을 뿌려주고 있었다는 거야? 라고 했다. 내게도 돈을 받았니? 라고 물어봤으나 아니요. 사랑하는 분, 하늘의 맹세로 돈은 받지 않았어요. 제가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병원장이 사랑하는 분과 이혼했다고 말했었거든요. 라고 했습니다.
미숙이의 마지막 말에는 딱 등진 것 같아 이혼이 어떤 말인지도 모르겠었어요. 그때 제 얼굴 표정을 읽은 미숙이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제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알려주었어요. 어느 날부터 병원장이 제게 주의를 끌었어요. 다른 직원들이 있는데도 제게 가벼운 신체 접촉을 하고 일 끝나고 함께 한잔할 것을 제안하며 계속 연락했어요. 몇 번을 그냥 무시했지만 같이 일하면서 매일 같이 무시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만나서 제대로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했고 한 번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나 역시나 제게 그동안 계속 마음을 품고 있었다고 하며 자기랑 만나보자고 제안했어요. 그때 정말 병원장이 정신이 나간 것이 아닌가 생각했어요. 사모님이 분명히 있는데 이런 말이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그러더니 나지막이 한 병원장이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언니랑 이혼했다고요? 왜요라고 물었더니 글쎄, 아내한테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하는 게 아니겠죠? 뭐, 나한테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했다고네요. 저는 사모님을 믿었지만 그 늦은 시간에 사모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야 했고 또 어쨌든 부부 사이니까 제가 따지고 들기도 했죠. 아무튼 그러면서 온갖 피해자 흉내를 내며 계속 제게 매달리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사모님 생각도 나고 해서 거절했지만 이게 또 몇 년간 계속해서 찾아오는 사람이라서 안쓰럽기도 했고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만나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준다는 것이 이렇게 되었어요. 정말 저는 병원장이 거짓말하는 것으로 생각조차 못했어요. 그때 언니가 병원에 몇 달 동안 나오지 않았던 때여서 정말 죄송해요. 제게 불륜녀로 모함한 것뿐만 아니라 피해자인 척하며 미투를 꼬셨다는 얘기를 듣자 기가 잘 노르딘 듯했어요. 미숙의 말을 다 믿기는 힘들었지만 제 갑자기 차가워지는 남편의 태도와 행동을 보면 의심할 만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병원을 그만둔 이유까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왜 병원에서 중단하는지에 대해 물었다면 나는 이혼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둘이 합의하여 연애하다가 애가 생긴 것이지. 너는 병원을 나가는 이유가 없었잖아. 병원장이 아이까지 원하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아이를 낳았다고 말하니까 사람이 갑자기 변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냐면 뱃속에 아이가 몇 개 봤냐고 물으면서요. 싱글 이웃남을 만날 정도라면 이미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나고 다녔던 건 아니냐며요. 그리고 수술비에 위자료식으로 1,000만 원을 주겠다고 해서 이제는 수술을 받으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나는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후로 그들은 전혀 없는 사람처럼 대하기 시작했고, 그런데 그런 때에 사모님이 병원에 오셨는데 어째서 그만두기 전 마지막으로 만난 날이 내가 그때 알았어요. 병원장은 이혼한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해 내가 이혼하지 않았어서 화가 나서 나갔어. 미안해요 사모님. 실은 이혼을 안 한 걸 알고 나서 병원장에게 한 번에 이혼하고 와라고 성화를 일으켰어. 당시에는 제 아이 말고는 생각도 없었거든. 하지만 병원장은 자기가 머리에 총을 맞았나 봐. 자기가 왜 이혼을 하냐고 물었어. 화를 내는 것이 있어요. 그러자 그가 나에게 말했어요. 너 말고 나를 챙겨야 하는 여자가 몇 명이나 더 있는지 알아? 그럴 때마다 이혼하고 위자료를 주겠다고 해. 그건 내게 남는 게 뭘까? 시끄럽고 당장 거기 가서 글을 지워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때 나도 병원장, 이놈 입으로 말하고 싶지 않아 하는 여자를 후원하고 있는 건데요. 모든 걸 알게 되니까 이런 놈에 빠져 부끄럽다고 했어요. 고작 그딴 놈에게 조종당했다고 생각하니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다. 그래서 그만두기로 했었지만 그러자 글쎄, 그래서 잘 됐다. 안 그래도 일자리를 구해줄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너는 자리에 걔를 앉혀야 하는 거 있잖아, 그 자식. 완전히 여자의 눈이 돌았어요. 미숙의 마지막 말을 끝으로 저는 아무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짧은 시간에 여러 충격을 받아서
기억을 못한 건지 아니면 기억하기가 싫었던 건지 정말 머릿속이 하얘지더군요. 저는 그날 미숙이랑 3시간이 넘도록 남편 아니 그 자식 얘기를 했고 우선 이 말이 전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했죠. 그날 밤 저는 자고 있는 그 자식의 핸드폰을 뒤져봤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의 핸드폰을 들자마자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나더군요. 핸드폰에 잠금 같은 걸 왜 걸어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찔리는 거 많은 사람들이나 걸어두는 거 아니야 라고 말했던 그 자식의 핸드폰은 버젓이 얼굴 인식으로 했어요. 장 긴데요. 그런데 이미 이 지경까지 왔는데 제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제 옆에서 자고 있는 그 자식의 이마를 손바닥으로 세게 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식이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일어나더군요. 그러고는 제게 무슨 짓이냐며 소리를 지른다더군요. 전 그 사이에 그놈 얼굴에 핸드폰을 들이밀었어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얼빠진 놈처럼 저를 쳐다보더니 이내 본인 핸드폰인 걸 알아낸 모양이더군요. 그래서 날 밀치며 핸드폰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럴 때 그 자식은 소리치는 게 아니겠다고 했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 밤에 내 핸드폰 왜 들고 있는 건데? 부부 사이에도 엄연히 사생활은 존중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주실 수 있나요? 당장 핸드폰을 내놔주세요. 그렇죠. 사생활을 존중해야 한다고 그래요. 저는 당신의 사생활을 존중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묻는 것에 정확하고 사실적으로 대답해야 해요. 뭐예요?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나요? 다른 여자 만나는지 하고 계시나요? 뭐 어떤 질문이신가요? 사생활을 존중해 주세요. 더 공손하게 물어봐 주세요. 남편님, 미숙과 불륜을 간 적이 있나요? 미숙이랑 애도 있는데 그 애가 당신의 것인가요? 제 글씨가 되는 말을 해주세요. 이미숙님 정말 당신이 이미숙님을 만났다는 그 스토커. 그 사람은 스토커고 걔와의 관계는 알 수 없는 불륜이야. 당신이 속았다고 말하지. 어디서 왔는지도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대로부터 임신했다는데 그 애를 내 아이라고 주장하지만 얼마나 난처한 상황인지 알아? 그 사람은 완전히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야. 내가 그 말을 믿어도 돼.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면 당신은 이후로 올 국물조차 없을 거야. 그러면 그런 스토커의 말을 믿고 나를 의심하는 거지? 당신도 정말. 당신은 나를 뭘로 보고 있을까? 오히려 내가 당신에게 실망할 것 같은데. 알았어. 대신 뭘 하든 나한테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 좋아. 내가 무언가 발견하면 당장 당신의 부모님께 가서 말해야겠어. 그렇게 해. 당신이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데 잘 자고 있는 사람은 왜 깨우고 내일 일찍 나가야 한다. 는 내 말을 까먹은 거야. 나 다시 잔다. 뻔뻔하게 나오는 남편 놈을 보고 있자니 어찌나 화가 났던지. 그런데 참, 저도 나 자신을 알아보니 남편 놈이 저렇게 우기니까 남편 말을 믿고 싶긴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제게도 아이가 2명이나 있으니 그 당시 이혼은 부담이었거든요. 차라리 남편 놈이 끝까지 아니라고 말해줬으면 싶기도 했던 것 같네요. 남편 말대로 미숙이가 진짜 스토커였으면 좋겠다 싶기도 했고요. 아마 이래서 남편의 불륜을 알고도 모른 척 넘어가주는 여자들이 생기는 것인지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니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몹쓸 놈 품 안에서 제 자식들을 키울 수 없는 일이 아니죠. 남편의 이야기가 맞다면 미숙이가 샘플을 조작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던 저는 그 자리에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미숙이의 아이의 입에 면봉을 넣고 샘플을 채취했어요. 그리고 이틀 정도 뒤에 검사 결과를 받았는데 정신 이상자는 미숙이가 아닌 제 남편 놈이었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미숙이가 데려온 그 아이가 제 남편 놈의 친자식이 맞더군요. 세상에 아무리 불륜이라고 할지라도 제 친자식을 낳은 여자를 스토커 정신이상자로 몰아가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게다가 본인 아이가 맞는지 미숙이를 몰아붙이고 또 뭐라고요? 싱글인데 이혼한 남자를 만나는 것만으로도 이미 이 남자가 그 남자를 만나고 다니다 오지 않았나요?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아내가 있고 아이가 둘이나 있는 사람이 이혼한 척 싱글 여자를 만나 임신시켜놓고 모른 척 배째라는 것이 인간이 하는 짓인가요? 저는 미숙이를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정말 살맛대고 자던 사람이 이런 저질 같은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니 그 사람에게 닿고 있었던 제 살들이 다 간통당한 것 같아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친자 확인서를 가져가고 시부모님께 갔습니다. 그때 시부캐는 병원을 정리하셨고 시모와 전원주택에서 살고 계셨는데요. 그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제 등장으로 인해 송두리째 깨졌죠. 영희야, 내가 왜 여기 왔니? 아버님, 보여드릴 것이 있어서 왔어요. 저는 가방에서 친자검사 결과 보고서를 꺼내어 시부모님께 보여드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쪽은 아버님의 아들이고 한쪽은 아버님의 손자예요. 눈이 평소보다 더 커진 시부모님은 종이를 뚫어지게 보면서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다더니 친자 확인서에 있는 성별에 눈이 띄셨어요. 평소에 손녀딸을 볼 수 있는 건 언제쯤인가 묻는데 노래를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미숙이가 낳던 애가 딸이라고요. 본인 아들이 파렴치한 사람이라는 걸 알지 못한 시부모님은 저에게 세상에서 드디어 딸을 낳았구나. 그런데 언제 나는 너 배부른 걸 말이지. 내가 배부른 거 본 적 없겠지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딸을 낳은 적도 없었겠죠. 그러자 아버님과 어머님은 제 질문에 아무 대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괜한 걱정을 했었는데 뒤에서 시부모님 현관문이 열리고 허겁지겁 들어오는 남편을 보자마자 혈압이 다시 오른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당신은 여기서 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나와 이야기해 나와. 내가 말했잖아. 걸리지 말라고. 미숙이가 데리고 있던 애, 당신의 친자식이잖아. 그런데 당신의 부모님은 그렇게 기다리시고 있고 손녀나 딸도 기다리고 있어. 번거로울까봐 내가 직접 그 애를 데리고 가서 친자 확인도 끝내고 왔어. 이 친자 확인서를 봐봐. 당신, 내 이야기가 끝나고 무섭게 그 본인의 몸을 던지고 남편을 때리기 시작했더라고. 시모는 내 이야기를 듣지 못한 것 같아서 바닥에 주저앉아서 친자 확인서만 보고 계셨어. 정말 죄송하지만 시부모님께는 죄송했지만 그래도 매를 먼저 맞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뒤이어 일어날 일들도 제가 하나하나 말할게. 이렇게 다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알려드릴게요. 아버지, 진정해 주세요. 아직 말할 게 많이 남아 있어요. 조용히 해달라고 이따가 함께 이야기해 주세요. 제발 아무런 말도 하지 마세요. 분명히 경고했잖아요. 저에게 관여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버지, 그가 여자들을 성형외과에서 만나게 해 돈을 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중 한 명인 순영이라는 사람이 병원에서 일하면서 살고 있어요. 돈을 주다가 이제는 자신만의 직장에 다니면서 여왕처럼 모시며 월급도 주고 있어요. 제가 의사 남편을 데려오지 않은 터에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하던데요. 의사 남편이 이런 천하의 쓰레기인 걸 알아도 절 부러워할까요? 아버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이 자식아. 당신이 미숙이라 그만둔다고 했을 때 말했다며 세상 똑똑한 척은 혼자 다 하더니. 그리고 당신 진짜 사람이야? 미숙이를 그렇게 그만둔다고 만들어 놓고 나한테는 책임감이 없니 뭐니 하면서 그렇게 욕을 해대. 그리고 내가 돈을 내주는 여자를 병원에서 일을 시켜? 너 그때 탕비실에서 그 기분 좋은 히덕거리고 웃던 것도 거기서 연애질한 거지. 천하의 못된 자식아, 너 같은 놈은 내가 절대 그냥 못 둬. 너 더 이상 의사 못할 줄 알아. 여보세요. 누가 그렇게 여보를 불렀나? 더러운 입으로 나를 부르지 말아 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께서 이제 어떤 사람인지 알겠지요. 제가 이런 사람과 함께 어떻게든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이런 인간이 부모님 억압 속에서 사람답게 키우신 손자들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아니죠. 더 이상 내 발언에 응하지도 마시고 힘을 다한 아버지께서 휘청거리시는 몸을 이끌고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나는 남편에게 끌려 집으로 돌아왔죠. 집에서는 계속해서 울음이 흐르는데 더러운 모습은 보기 싫어서 더는 그 사람과 대화하기 싫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면 당장 집을 나가라고 고함쳤습니다. 꼬레지도 아빠라고 애들한테 창피하기 싫으신지 드디어 집을 나가셨고 다음날 시부모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영희야, 내가 미안하다. 고작 그런 놈을 아들이라고 낳아놓고 너한테 보낸 거야? 내게 제일 큰 죄다. 모든 걸 다 알았을 때 내 심정이 어땠을지. 다 내 잘못다 내가 키운 죄야. 내 아들을 용서하란 말은 안 한다. 대신 내분 풀릴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내 한 풀자. 꼭 그렇게 해. 그런 놈이 무슨 남편이고 아빠고 또 병원장이 될 수 있겠니? 모든 곳에서 그렇게 숱하지. 오늘부로 나한테도 더 이상 아들은 없다. 나도 그런 자식 내 아들로 두기 싫구나. 그리고 내 손자들한테도 그런 아비는 없어야 해. 암튼 내가 혹여라도 저 자식 세지하에서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말 하려고 왔어요, 아버님. 감사해요. 전 혹시라도 아버님이 그 사람 편들면 어떡할까 봐 많이 걱정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제가 아버님마저 미워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정말 제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해서 왔어요. 정말 감사해요, 아버님. 아니야, 오히려 난 너한테 미안하고 고마워해야 해. 그 놈한테 넘어가지 않아줘서 고마워. 연애 때부터 결혼 생활 내내 언제나 제 편이셨던 아버님이 마지막까지도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시부모님들께서 모든 일을 털어내놓을 때까지는 친정 부모님들께 말씀도 못 드리고 저 혼자 길고 긴 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강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쉴 새 없이 무너졌던 저였는데 시부모님이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니 저는 다시 한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이런 굴레에 빠뜨린 그 자식을 더욱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하나 더 있었는데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미숙했던 저는 알고 시작했든 모르고 시작했든 알았다면 현명하게 대처해야 했지 않았을까요? 나중에 저와 이혼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도 본인의 아이를 위해 오히려 이혼하라고 성화를 불렀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음에도 미숙이의 죄가 모두 용서되지는 않았습니다. 미숙의 상황이 힘들긴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덮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숙이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 그때 모든 것을 폭로하여 남편의 병원 사업을 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화가 난다고 해서 망하게 만들면 위자료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사라지겠죠. 위자료는 제 몫이니까요.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이고 그 자식은 그 병원을 이용해 여러 여자들을 데리고 노는 도중에 상처를 줬으니 그 병원도 없어져야 맞는 것이겠죠. 제가 시부모님이 구해주신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동시에 상간자 소송도 진행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야 남편이 제게 와서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고작 이것 때문에 이혼을 취소할 생각이었다면 시작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변호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최대 위자료를 받았어요. 그 후 잠잠했던 미숙이는 그 병원을 찾아가더니 그놈을 처벌하다. 본인이 상간관계에 있었음을 고백하며 대자부를 들고 병원 입구에서 며칠 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 후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에 그 남자의 악행을 글로 적어 올렸어요. 인터넷은 무서운 힘이 있고 미숙이가 적은 글은 순식간에 지역 카페로 퍼져나가면서 결국 남편의 병원은 문을 닫았어요. 그 남자는 그렇게 아내와 자식, 심지어 직장까지 잃었고 그분은 아들이 없다고 말했던 시부모님 역시 그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결국 자식도 부모도 그 남자의 죄로 인해 잃게 되었습니다. 아,
물론 시부모님에게 제 아이들을 보이는 것은 제가 허락해 드렸어요. 그 놈은 밉지만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시부모님께서는 항상 제 편에서 모든 일을 알아봐 주시고 진행해 주셨거든요. 무엇보다도 시부모님께서 제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고맙고 가슴 따뜻해요. 시부모님의 사랑이 넘치시기에 그들의 마음을 모르는 척할 수 없겠더라고요. 더 이상 그 놈에 대해 생각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있는 것보다 더 큰 복수는 없다는 말이 있죠. 이 말에 제가 100% 공감하고 있어요. 제게 최고의 복수란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꾸준히 노력해온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그 자식을 머릿속에서 아예 잊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 이야기를 끝으로 나는 그 지옥 같은 일들을 다시는 떠올리지 않을 것이다. 사실 이러한 이야기를 사연튜브에 올린 이유 중 하나는 내가 겪었던 일들을 한꺼번에 정리한 후에 그것을 모두 잊기 위해서였다. 이것이 마치 마지막 총정리인 것 같다. 앞으로는 나 혼자서 두 아이를 키워야 하는 큰 임무가 있을지라도 만일 우리 가족과 시부모님이 함께하고 있다면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제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나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준 응원을 받을 수 있다면 힘들 때마다 이곳으로 와서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응원의 한마디를 꼭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음악